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과 공동체 강의를 하고 있는 최나균 교수입니다. 오늘은 다시 쓰는 결혼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강의일까 싶은 생각도 좀 들지만 우리 안에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19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모든 한 학기가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투표까지 해주어서 학교 자체에서 어떻게 이것을 결정을 내릴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저에게 개인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추후에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간고사를 위해서 총정리를 온라인 강의 총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강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총정리한 그 모든 강의에 대한 부분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지속되게 되어지면 중간고사는 아마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간고사 말고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고민들 여러분들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그리고 호기심이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각 있으신가요? 나는 결혼할 거야 라는 생각하시겠죠. 저를 돌아보면 저는 대학교 때 좀 일찍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20살, 21살, 22살 쭉 나이를 먹어가면서 결혼을 일찍 하고 싶은데 라는 고민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또한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성교제 경험이 많지 않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교제 아닌 교제를 해본 경험이 있고요. 대학교에 올라와서는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동아리에서는 이성교제가 금지되어 있는 동아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교제 그 연애세포가 다 죽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이후에 그 제가 있었던 동아리에 간사 생활을 좀 하다가 나중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됐고요. 신학대학원에서 또 이성교제를 또 감사하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교제했던 그 분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도 이제 이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결혼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은 필수일까? 선택일까? 지금 얘기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생각할 땐 거의 100%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선택이다. 그러나 하는 것이 좋을까? 안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점점 이 시대가 비혼을 좀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또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해요. 많은 학생들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할까? 헬조선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것들이 없고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기가 힘들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결혼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그런 고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혼식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어지죠. 이 2030 속 비혼식 열풍이다 라고 해서 20대와 30대 많은 이들이 비혼을 즐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혼식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비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처럼 그러니까 브라이덜 샤워 같이 이렇게 어떤 축제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결혼식 대식 비혼식으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비혼식 축의금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가슴 아픈 사실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PPT 내용에 보게 되어지시면 2030 남녀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비혼식을 할 의향이 있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이 무려 105명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놀랐습니다. 청첩장으로 요즘엔 이렇게 많이 하죠. 저희 결혼합니다. 누구누구누구.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안 되게 되어져요. 요즘에 이런 청첩장이 아니라요. 내 축의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비혼식.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중에 결혼할 때 받기 위해서 이 결혼 저 결혼 가면서 축의금을 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는 비혼식 내 개인적인 나 혼자만의 결혼식을 통해서 돌려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혼식이라고 하는 것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내가 비혼식으로 선포를 했어요. 나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추후에 나중에 뭔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떡하지? 라는 고민 또한 들게 되어집니다. 우리 동영상 한 편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할 힘도 잃고 결혼할 뜻도 접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결혼한 부부는 1981년 이후 가장 작았습니다. 말 그대로 결혼 빙하기입니다. 보도에 홍유라 기자입니다. 최수희 씨는 지난해 9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른바 비혼식을 열었습니다. 결혼은 이제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죠. 결혼보다는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 열중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도 혼신을 일에다 쏟아붓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제 일을 선택을 한 거죠. 이렇듯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나 경력 단절,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9월 혼인 건수는 14,300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0% 줄었는데요.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래 결혼이 가장 적었습니다. 급감하는 혼인의 영향으로 출산율 역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9월 출생아 수는 26,100명으로 1년 전보다 13% 줄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2018년 연간 출생률도 1.0을 넘기기는 좀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걸로 예상했던 통계청은 그 시점이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민아입니다. 네. 비혼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점점 인구의 수도 줄어들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가족과 가족의 맺음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인구 증가 또는 인구 감소의 분위기까지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인구 감소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경제가 인구가 줄어듦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활성화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 또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비혼을 하려고 할까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여기 그래프들을 좀 보시고 옆에 순위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이제 출산, 양육 부담, 그리고 과도한 주거 비용, 개인 삶, 여가가 중시되어지고 이상적 배우자를 못 만났다.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이상적 배우자를 못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1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적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배우자를 위한 노력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하는 그 미래의 삶에 대해서 서로가 함께 기대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상적 배우자를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비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제일 클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요. 출산과 양육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도 3위에 지금 랭킹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출산하고 양육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서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힘들다, 어렵다 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어지지만 실제로 내가 그것을 경험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출산과 양육에 대한 두려움, 그거에 대한 부담감,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비혼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남성과 여성의 똑같이 2위에 랭크되어 있는 과도한 주거 비용. 그렇죠.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고 또 가족들이 함께 생긴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쓰기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족들이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또 한편으로는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 또한 가족이 이루어졌을 때 남편 또는 아빠로서 가지게 되는 책임감은 정말 그 무엇보다 그 무거운 짐들보다도 무겁겠지만 그 무거운 짐들, 그 어렵고 무거운 짐들보다도 가벼운 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적으로는 괴로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가족이다 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또 성취, 학업, 그렇죠. 경력 단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성분들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시댁, 처가 갈등도 있네요. 맞아요. 시댁과 처가 갈등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꼭 시댁 부모님들, 처가댁 부모님들에 대해서 잘 알고 그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결혼식 자체가 부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거짓말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결혼식이 그렇게 부담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결혼식 자체가 그렇게 막 성대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결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점 그 규모가 작아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식을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결혼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만약에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결혼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부담이 얼마 들지 않는다, 얼마 가지 않는다,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출산 또는 돈에 대한 부분들,
개인적인 삶에 대한 여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나를 조금 억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이런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결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결혼을 하기 전에 제가 가졌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결혼해야 돼 라고 압박을 주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착각이다. 제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죠. 결혼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큰 부담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혼식을 하고 결혼한 후 가족이 생기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생기고 났을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특별히 육아나 그런 일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행복하고요.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즐길 수 있고요. 여가 생활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물론 나 개인적인 영화 생활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 우리가 혼자 했던 그 여가 생활보다 조금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생활로 바뀌거나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정말 이거는 나 혼자서 내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여가 생활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것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을 막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부분이요. 우리가 정말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 이제 남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함께 분담하여서 이러한 부담들을 함께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함께 이 부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조성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하는 이렇게 쌍방향에서 함께 일해서 돈을 벌어가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남편이 혼자 일한다고 해서 아내가 계속 바가지를 긁고 애들이 힘들어하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이 시대에서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것이지만 특별히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혼의 이유들에 대해서 이게 또 안 되네요. 우리 함께 이야기했던 비혼의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보자면 행복 지수와 삶의 질의 문제에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는 혼자 있어 너무 행복해. 행복의 지수가 이만큼 높아졌어. 난 이만큼의 삶의 질도 있어.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행복 지수가 떨어질 거야. 나의 개인적인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 하고 계십니까? 결혼하면 내 행복 지수가 떨어지게 될 거야. 결혼하면 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 거야. 난 지금 혼자 사는 게 행복의 지수가 더 높을 수 있어. 혼자 사는 게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어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의 개인적인 저희 고모님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사세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결혼을 안 하시고 사는 분들이 저희 고모가 4분인데 4분 중에 2분은 결혼을 하셨고 2분은 결혼을 안 하고 사세요. 근데 이 2분, 이 4분의 이 2분의 차이는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내가 행복 지수가 지금 다른 우리 고모들보다 더 높아. 그리고 반대로 또 가족들을 만드셨던 이 가족을 이루신 우리 고모들은 또 우리 혼자 사는 고모들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다라고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어쨌든 이 행복 지수와 삶의 질이라는 부분이 이 비혼의 이유로서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혼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삶, 더 높은 행복 지수를 위한 2030들의 갈망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갈망이 이 행복 지수에 들어가 있다. 삶의 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여러분 하고 혹시 계신가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남자가 이제는 부모를 떠나게 되어져요.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남자와 여자가 그들의 부모에게서 벗어나서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남자 혼자 따로 살고 여자 혼자 따로 살고 이런 모습들을 결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가 된 것, 이것을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시작됐네요.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됨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아닌 이제 신문에서 이야기를 한 이제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2018년 동아 행복지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가 되어졌는데 한번 보세요. 연령별로 또 결혼 여부 그리고 자녀 수 그리고 주택 소유 형태별 이렇게 행복지수들이 평가되어져 있습니다. 연령별로 볼까요? 20대가 제일 낮고요. 50대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되게 신기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결혼을 좀 볼까요? 미혼 남자 여자와 기혼 남자 여자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경우 51.91%, 미혼, 기혼일 경우 남자는 58.69%, 무려 7% 이상, 7% 가까이 되는 행복지수의 차이가 일어나고 있고요. 미혼인 경우 여자는 51.52%, 기혼인 경우 여자의 58.49%. 보시면 미혼과 기혼,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기준이 행복지수의 차이가 비슷하게 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분명한 사실은 기혼자들이 조금 더 행복지수가 높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녀 수를 볼까요?
아무것도 한 명도 없을 때 58.76%. 근데 오히려 한 명일 때 56.92%가 있고요. 그러나 두 명일 때부터 행복지수가 더 올라가네요. 더 많아지니까 오히려 행복지수가 더 높아지네요. 그렇죠? 59.03%, 3명일 때 61.31%. 이제 4명이니까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 좀 힘들어지나 봐요. 이제 54.10%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자녀가 적을 때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주택 소유 형태별에 대해서는 우리 어차피 주택은 요즘에 매매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시기가 요즘 시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행복지수에 평가되어지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어떠한 질문인지. 여러분들은 가족이 있어서 불행하신가요? 여러분께 부모님이 계시죠. 또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님이 있어서 불행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행복 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가장 첫 번째로 가족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나한테 가족이 있음으로 나는 행복하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훨씬 행복하다.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이라면 훨씬 더 행복한 행복 지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혼자 사는 삶을 살았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자취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도 백석문화대학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백석문화대학 1학년을 다닐 때부터 자취를 해왔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신학대학원에 졸업하고 나서도 자취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취생활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자녀가 한 명이 있어요. 아기가 한 명이 있습니다. 5살짜리 아기예요. 한참 말도 안 듣고 한참 떼쓰고 한참 무슨 말만 하면 울고 오히려 요즘에는 저를 때리기도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놀아달라고 계속 아우성이에요. 그리고 체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도 더 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5살짜리 어린아이의 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집에 가면 쉬고 싶은데요. 쉴 수가 없어요. 아이랑 놀아줘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지금의 이 시기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 아이와 제 아내와 함께 살 수 있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함께 놀 수 있는 우리 가족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즐거움을 함께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행복지수 가장 첫 번째 요인 가족 생활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 참 한편으로는 하기 힘든 거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내용들이 어디에 나올까요? 계속 이러네요. 사실 이 이야기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나처럼 사랑해라. 내가 내 몸을 생각하듯 아내의 몸을 생각하고 아내들 또한 자기 남편을 존경하며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서로 간에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루어졌을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참 부담스럽고 힘드네요. 여기에 원래 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PPT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또 좋은 이야기들을 좀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고민해보면서 이 한 가지를 좀 얘기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손바닥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손바닥이 있습니다. 이 손바닥이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이 손바닥은요, 처음 만났을 때 부딪히면 짝짝 소리가 나게 되어져요. 부딪힘이 생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이 서로 부딪힘과 동시에 서로를 마주 봤어요. 그랬더니 양쪽에 사이사이 공간이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부딪히지 말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 손가락들을 서로 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서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넣으면서 주먹이 쥐어지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모습처럼. 저는 이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성 교제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그런 이성 교제를 하면서도 이 손바닥과 이 사이사이 공간에 손가락을 넣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처음 만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보고 부딪힐 수 있어요. 싸울 수 있고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함께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교제, 올바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성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 채워줄 수 있는 이성,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남을 통해서 내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질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필요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건네드립니다. 그렇다면 다툼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아주 짧은 만남보다 긴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고요. 서로에게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배려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디가 비었는지 그리고 이 아이한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죠. 자, 서로를 알아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성교제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강의에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로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행복을 위한 선택으로서 여러분 결혼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것들이 주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고민을 통해서 이 결혼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왔으면 좋겠고 이 비혼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긍정적이고 장점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림을 통해서 비혼보다는 결혼을 선택해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함이고요. 그렇다고 비혼이 무조건적으로 옳지 않다, 비혼이 행복할 수 없다가 아니라 비혼을 통해서도 물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비혼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비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또한 할 수 있겠죠. 비혼 또한 매우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비혼입니다. 그러나 이 강의에서만큼은 비혼보다는 결혼에 조금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다는 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더 좋은 생각들, 더 많은 결혼에 대한 고민들 해보실 수 있었다면 이 강의가 유익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과제를 하나 내드리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과제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짧게 여러분들께 과제물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과제 그리고 좀 긴 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꿈꾸는 결혼 생활에 대한 과제입니다. 나는 어떠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가정을 꿈꾸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도대체 뭘 써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그 안에 나는 어떠한 부모가 될 것이고 어떠한 아내가 될 것이다. 내 부모님이 이렇게 살았으니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나의 자녀에겐 이러한 삶을 살 것이고 아빠로서 또는 엄마로서 또 내가 직장인으로서 이러한 모습으로 인정받으며 우리 가족들에게 이러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집의 가훈은 이런 가훈을 가질 것이며 우리 집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내가 꿈꾸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나는 비혼을 꿈꾸고 있다.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왜 비혼을 꿈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비혼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비혼으로서 나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셔서
그것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과제란에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죠. 금요일 12시까지 과제물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만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토론들이 좀 필요하지만 그런 토론들을 하지 못하게 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읽어보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꿈꾸는 것들, 그리고 비혼을 원한다면 왜 비혼을 원하는지, 그리고 비혼의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떠한 것을 쓰든지 맨 마지막에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감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감을 작성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 강의를 가만히 틀어만 놓고 그냥 넘어가시는 바람에 과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또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다면 그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 과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함께 이 과제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고 함께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그런 친구들로 함께 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혼이면 비혼, 그리고 결혼 생활은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A4 용지 한 장에 소감과 함께 작성해서 과제란에 넣어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께 점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웨딩 시즌을 맞아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 부부들이 많은 요즘이죠. 그래서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결혼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제 친구들도 요즘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네.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결혼 날짜를 얘기하면서 마냥 행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뭔가 불안하고 걱정된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메리지 블루라고 하잖아요. 네. 결혼 전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심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결혼 전에 부담 많이 되죠. 네. 책임감도 있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분이 가라앉는 거를 이제 메리지 블루라고 하는데요. 사실 수십 년간 함께 살아야 될 파트너를 고르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결혼을 해서 내가 결혼을 잘한 것일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남녀 공히 느끼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그 불안감의 원인을 결혼 하나에만 귀속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만약에 이전에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결혼 전에 특히 좀 유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더 깊어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메리지 블루 같은 게 이게 생겼을 때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이런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한다는 거를 함께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두 사람 간의 굳은 신뢰를 가지고 이걸 함께 대처한다. 이런 마음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인생의 큰 변화를 앞두고 말씀하신 불확실성이나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겠다는 분들이 좀 많은 요즘이잖아요. 이렇게 결혼을 왜 굳이 해야 하는지 그 심리는 무엇일까요? 네,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먼저 평생 나와 함께하는 짝이 있다. 이것 자체가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죠. 특히 보면은 사실은 부모님보다 더 긴 시간을 함께 살아야 되는 게 자기 배우자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플 때나 힘들 때 내가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있다.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실제로 육체적인 친밀감이라든지 또는 정신적인 친밀감, 그 정말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거죠. 함께 잠자리에 들고 함께 아침에 같이 눈을 뜨고 서로 간의 사랑의 미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그 매력적인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런 얘기는 안 듣잖아요. 결혼 언제 하니? 아이고. 만나는 사람이 있긴 하니? 명절 잔소리요. 그렇죠. 그런 잔소리를 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몇 짝을 찾아갖고 막 나가서 찾아야 되는 그런 수고를 덜을 수 있으니까 결혼하는 게 아닐까요?
네, 저도 명절에 슬슬 이런 얘기 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참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 갈등이 생기고 뭔가 부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런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그게 풀리면 우주의 신비가 다 풀리겠죠. 네, 그런데 예.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 보면은 네. 4년의 정말 연애 끝에 달달하게 이제 신혼을 시작했는데 예. 점차 권태와 갈등을 느끼는 부부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신혼 생활을 이어가던 영민과 미영 이 부부가 영민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공간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 사실 미영이 잘 그걸 허용하지 않고 네.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힘들고 예. 또 미영의 입장에서는 나를 좀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배려를 하지 않으니까 너무 섭섭하게 느끼고 점차 권태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갈등 자체를 좀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예.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갈등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서로 자라온 성장 환경이 다른데 늘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갈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제가 생각해 중요한 건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걸 수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게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래서 왜 뭐 어떤 심리 상담사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꼭 갈등 상황을 겪어봐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갈등이나 권태를 좀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네,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건데 예. 제 생각에는 먼저 나와 상대방의 다른 점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일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서로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화가 난다고 극단적인 말 같은 거 있거든요. 예. 정말 실망했어. 상처 주는 말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러려면 우리 헤어져. 이런 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보면은 갈등이 생길 때는 되게 서로 너의 이익, 나의 이익 이렇게 따질 때 생기거든요. 네. 일종의 주고받기 식으로 되는데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에 대해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이만큼 일을 더 하면 상대가 그만큼 일을 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 배려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데 서로 가족 간에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시댁이나 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갈등할 때는 그 갈등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다 있습니다.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보통 사랑이라는 게 열정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친밀감이라든지 네. 헌신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해지거든요. 네. 불같은 그런 사랑은 없지만 따뜻한 사랑이 있을 때 마치 당신 변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권태 같은 걸 피하려면은 뭔가 새롭게 서로에게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각자가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취미 생활도 함께 하고 네. 또 가보지 않은 곳에 여행을 간다든지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연애 연장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비슷한 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요즘에 새로 조론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등장하고요. 이 조론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게 결혼을 졸업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예, 사실 최근에 소설가 이회수 씨하고 부인인 전향자 씨 부부가 44년간의 결혼을 마치고 졸혼을 했다고 예. 방송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회수 작가는 강원도 화천에 그리고 부인 전 씨는 춘천에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좀 찾고 싶다. 예. 여전히 난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이 조론이라는 그 말 자체는 2004년에 일본 작가인 스기야마 유미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론을 권함이라는 책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부는 걸어서 한 25분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그래도 계속 만나서 밥을 먹는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조론은 뭐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유지하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조론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그 서로 이혼은 하진 않았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네. 네. 기존의 결혼 형태는 졸업을 하고 자기한테 맞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찾겠다 이런 건데요. 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인간의 기대 수명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날이 더 많은 거죠. 더 함께. 많아졌군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황혼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혼을 한다는 건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꽤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이혼 다음에 일종의 대안적으로 찾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또한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50세에서 64세의 성인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질문이 뭐였냐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했는데요. 네. 봤더니 53.9% 가장 높은 비율이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나. 소중한 거는 바로 나 내가 자신이라는 거죠.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삶에 있어서도 이 어쩌면 결혼 이후에 이 조론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조론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뭐 건강하게 부부 생활을 잘 유지하는 네. 게 중요하잖아요. 네. 행복한 결혼과 또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 싸움이나 논쟁이 일어날 때 이때가 잘 들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듣는데 뭘 듣느냐? 예. 그 사람이 말한 콘텐츠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심정이 어떤가? 네. 감정을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갈등이 있었을 때 서로 그러니까 대화를 단절하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오히려 갈등이 있을수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요.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이때 서로 상대를 비난하는 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에 서로 결혼을 위해서 살아오면서 서로 노력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노력한 부분을 칭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이전에 좋았으니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사실 작관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의지다. 의지다. 처음에 사랑의 맹세를 했던 것을 지키기 위한 굳은 의지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결혼한 분들이 예. 행복한 그 삶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지를 갖고요. 네. 사실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예. 이걸 좀 잘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은 있는데 먼저 결혼을 먼저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